수강생 여러분,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번 동력학에서 사용하는 물체의 종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학에서는 물체는 세 가지 종류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 물체들, 그러니까 질점이라든지 혹은 질점계, 강체, 요 세 개의 물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동력학 법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2학기 동안에 다룰 예정입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요 변형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이라는 재료역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다루기도 하고, 또는 진동이라는 데서 다루기로 합니다. 기계진동. 그래서 기계진동은 동력학을 다루게 되고요. 동력학. 재료역학에서는 정력학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질점, 질점계, 강체, 요 세 가지 물체는 우리가 잘 그 특성,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자유도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물체가 이런 질점이라든지 강체라든지 이런 물체가 아니라 다른 시스템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모터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기 모터 이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유압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압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매그네틱 전자력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에너지 필드가 다른 이런 도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계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에 단순히 질점이나 강체만 가지고 기계를 못 만듭니다. 거기에 모터도 들어가야죠, 유압도 들어가야죠, 공압도 들어가야죠,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도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력학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타 시스템, 이러한 경우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동, 즉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톤 동력학에서 다루지 않고요. 보통 이제 강의를 따로 개설하면 시스템 동력학이라는 분야에서 개설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옛날에 시스템 동력학이라는 과목이 있다가 지금은 편제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런 공부를 해야지 기계 시스템을 완전히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모델링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와서 배울 건데 이 본더그래프라는 이러한 테크닉을 쓰면은 쉽게 지배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지배방정식 유도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유도가 수월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동력학, 즉 뉴턴이 기초를 마련하고 거기 400년 전이거든요. 이 동력학이 그러니까 400년 전에 출발한 동력학이니까 클래시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클래시컬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턴은
1600년도 끝부분에 이렇게 좀 획기적인 이러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동역학에 대한 이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턴 이후에 여러분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뉴턴 이후에 더 나간 사람은 뉴턴 이후에 더 나온 사람은 사실 오일러입니다. 오일러인데 뉴턴 이전에 갈릴레이라든지 호이겐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동역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가지고 나름 중요한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클리어하게 설명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대표적으로 뉴턴의 1, 2, 3법칙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가지고 갈릴레이나 혹은 호이겐스나 케플러가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업적을 다 이론적으로 깨끗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뉴턴역학 혹은 뉴턴의 동역학 법칙, 이 법칙이 기계를 만드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이론적인 토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뉴턴이 동역학을 만들 때는 단일 질점에 대해서 이론을 개발했어요. 단일 질점. 그래서 뉴턴 동역학은 단일 질점, 즉 파티클 하나에 대해서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질점에 대한 이론이 질점계라든지, 그죠? 질점계라든지 강체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 더 발전되는 과정은 오일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체 동역학의 핵심적인 이론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일러가 질전계 및 강체 동역학을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밑에서 박스에서 보는 것처럼 뉴턴의 F=ma가 다음과 같은 일가 에너지의 원리, 운동량과 충격량의 원리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그래서 요까지 오일러까지의 고전 동역학의 발전이 벡터 동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는 이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는 벡터 동역학 혹은 뉴턴 동역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사람들이 동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동역학을 연구하는 것이 학문의 첨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물리죠. 첨단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첨단 학문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이러한 동역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러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뉴턴의 방법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자 할 때 기계라는 것은 단일 강체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요 단일 질점으로도 구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를 만들려면은 강체가 혹은 질점이 수도 없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연결되면서 하나의 운동이 다른 운동을 이렇게 컨스트레인하는, 즉 구속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서 이렇게 기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잡한 다이나믹 시스템에 뉴턴의 법칙을 써서 모델링을 하는 것, 운동 방향식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모델링이 어렵다. 그래서 복잡한 동력학회로 가면 갈수록 뉴턴이나 오일러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어렵다. 모델링이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라글랑제라는 사람이 라글랑제 이전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베네루이, 그 다음에 달랑베르, 라글랑제 이 세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해석적 방법으로 접근하자라고 접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석적 방법에서는 더 이상 벡터를 쓰지 말고 스칼라를 쓰면서 일반 좌표를 쓰자. Generalized Coordinate. 그래서 여러분 일반 좌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좌표의 이런 해석 동력학은 사실 고급 동력학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고전 동력학 중에서. 그래서 고급 동력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일반 좌표계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이 돼 있는, 구속 조건을 갖는,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운동이 제한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 조건을 갖는 다물체 동력학. 물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계라는 것은 구속 조건을 갖는 다물체입니다. 다물체 동력학의 해석을 위해서, 이 다물체 동력학 해석을 해야지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물체 동력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쓰자라고 하는 게 해석 동력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석 동력학. 그래서 영어로는 Analytical Dynamics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라글랑저가 그 라글랑저 다이나믹스라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라글랑저 다이나믹스. 그래서 라글랑저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지면은 다물체, 복잡한 동력학계도 운동 방정식은 쉽게 별 에러가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미방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배방정식을 얻었는데 미방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18세기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수치 해석법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필로 미방을 풀어내야 되는데 연필로 미방을 푼다는 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 방정식만 유도해 놓고 솔루션에는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좀 풀어보자 하다가 그러면은 솔루션을 푸는 방법이 해밀턴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낮추는, 그래서 1차 미방으로 운동 방정식을 다 변환시켜서 풀면은 좀 쉽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동력학 이게 체계가 해밀턴 다이나믹스입니다. 해밀토니언 다이나믹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왜? 이때만 해도 19세기니까.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됐어요.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미방은 다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에 미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자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케인 교수가 케인 다이나믹스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했어요.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믹스, 즉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학문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7세기만 하더라도 이 연구를 하면은요, 석학이라고 불렀으니까 첨단이기 때문에, 그죠?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동력학에 이제 막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동력학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은 한 7가지가 됩니다. 아직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력학 체계를. 그러나 7개 중에서 교과서에 실리는 정도는 크게 2가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톤 동력학이 교과서에 실립니다. 지금 이 유톤 동력학은 교과서에 실려서 대학교에서 입문해서 배워요. 그래서 동력학을 배우는 사람이 첫 번째 배우는 코스가 1번입니다. 유톤 동력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1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배워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2번으로 넘어갑니다. 라글랑지안 다이나믹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글랑지 다이나믹스를 배울 때에 해밀턴을 끼워서 배우기도 합니다. 해밀턴. 그래서 2번, 3번을 끼워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 배운 사람은 나중에 4번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 정도 1, 2, 3, 4를 배우게 되면은 동력학에 대해서 이렇게 고전 동력학의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 동력학이고요. 현대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죠? 현대 물리학은 이제 입자가 빛의 속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거죠. 그건 현대 물리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기계를 설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은 속도가 그렇게 빛의 속도까지 가질 않아요.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즉 자동차와 항공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고전 동력학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4번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안 보기도 해요. 하여튼 1번, 2번, 3번까지는 배워야 됩니다. 그 많은 동력학 체계 중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대개 1번, 2번, 3번 이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까지는 학부에서 배우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대개 대학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학부에서도 2번에 대해서도 좀 배우긴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동력학, 즉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뉴턴 동력학은 벡터 동력학이죠. 그죠? 그래서 1번 동력학과 그 이후에 발전된 라글랑제 동력학, 해석 동력학의 기본적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뉴턴 동력학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뉴턴 동력학. 뉴턴 동력학은 주로 한 개의 질점, 자, 한 개의 질점 혹은 질점계 혹은 한 개의 강체에 대해서 유용합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개념이 단순하죠. 그래서 동력학 입문으로 적절해요. 그래서 동력학을 처음 배우는 학부생이 배울 수 있는 게 뉴턴 동력학입니다. 그럼 이 뉴턴 동력학의 단점은 뭐라고? 단점은 동력학계가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동력학계가 복잡해지면은 이 뉴턴 동력학을 써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운동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요. 즉 말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거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거물이 엉성해요. 거물이 엉성해가지고 거물을 짜기는 쉽지만 안에 컨텐츠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틀리다는 얘기죠. 반대로 해석 동력학은 어디에 유용한가 하면은 구속 조건을 갖는 복잡한 동력학계입니다. 이런 경우가 기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의 기계 문명들은 다 구속 조건을 갖는 복잡한 동력학계죠. 자, 이러한 동력학계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복잡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많은 용어와 많은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도 복잡한 수학을 씁니다. 고등수학적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출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학부 4학년 아니면은 대학원 과정에서 가르치는 게 맞아요.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력학의 장점은 무엇이죠? 구속 조건을 갖는 복잡한 동력학계의 이 기법을 쓰면은 모델링 과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단순하고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비교하면은 거물을 만드는 것은 복잡해요. 촘촘하게 만들어서 거물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고 정성이 많이 들지만 거물을 일단 만들면은 그 거물로 고기를 확 잡으면은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즉 에러가 생기잖아요. 다 내용물이 갇히게 돼요. 그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 동력학을 꼭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해석 동력학을 배워서 다물체 동력학을 배워야지 비로소 기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물체 동력학을 해석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상업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담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스라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리크다인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물체 동력학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형상이든 간에 기계를 이 프로그램으로 3차원 솔리드 모델링을 해서 딱 하면은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담스와 리커다인을 쓸 줄 알 때 기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뭘 배운다 그랬죠? 유턴동력학, 시운동력학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턴동력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턴동력학은 미리 지금부터 설명한 바와 같이 유턴동력학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그죠?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구성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학은 질점운동학과 강체운동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서 1장이 질점운동학이에요. 5장이 강체운동학입니다. 그래서 1장과 5장을 배우게 되면 운동학을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이 운동학을 기계를 설계할 때에 적용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구학이 된다 그랬어요. 메커니즘이 된다 그랬어요. 얘를 기계를 만드는 데 적용하면은 기계에 적용하면은 이게 바로 기구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구학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역학도 배워야죠. 그죠? 운동역학의 뼈대는 뭐라 그랬죠?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이게 뼈대예요. 뼈대. 그러나 이 뼈대는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은 2장, 4장, 6장, 8장에서 배웁니다. 우리 교과서. 2장, 4장, 6장, 8장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뼈대를 우리가 적분을 한 번씩 합니다. 변이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새로운 원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완전 새롭다기보다는 뉴턴의 제2법칙이 모양을 변화한 거죠. 모양이 살짝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서 우리가 교과서 3장, 교과서 7장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원리도 역시 3장과 7장에서 3장은 질점, 강체는 7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교과서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9장인데 9장은 진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범위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개 유턴동력학 교재가 진동 문제를 한 챕터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가 많아요. 그래서 진동은 빼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결국은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커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학 플러스 운동역학.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이렇게 커버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게 피지컬 시스템이 여기서는 20세기의 기계 문명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얘가 기계예요. 그래서 기계는 정지해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냉장고 이런 거 정지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많은 공기 공장에 가면은 정지해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지해 있는 기계를 보통 일반 기계다 이렇게 불러요. 정지해 있고, 그 다음 기계가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송기계라고 부릅니다. 이송기계는 주로 탈 것들입니다. 비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송기계는 탈 것들.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계는 크게 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일반 기계와 이송기계. 자, 기계를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을 해야 돼요. 모델링.
그죠? 모델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모델링을 한 후에 그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기계를 공부해 가지고 기계에 대한 지식이 막 쌓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요.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운 기계, 피지컬 시스템을 완전히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텝을 통해서 기계, 피지컬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때의 동력학의 역할은 뭡니까? 동력학의 역할은 여기 있어요. 그죠? 동력학의 역할은 모델링을 하게 되는 핵심 이론이다. 동력학이라는 이론이 없으면요, 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죠? 모델링이 안 되면은 지식인을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모델링을 하면은 결국은 모델링의 결과가 뭡니까? 지배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운동 방정식이라 부르게 돼요. 운동 방정식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풀이하고 공부하면은 해석이 납니다.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출발점에 있어서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동력학이 없으면은 운동 방정식을 못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력학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전공 분야 크게 보면은 기계공학부라 그래야 되고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분야가 크게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5가지인데, 자 보면 첫 번째가 동력학 및 제어 분야, 두 번째가 고체역학 및 구조 분야, 세 번째가 공기 및 유체 분야, 그 다음에 열 및 추진 분야, 마지막으로 설계 및 생산공학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동력학이라는 그러한 교과목은 이 동력학 및 제어 분야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유톤 동력학을 잘 배워야지 동력학 및 제어 분야에 있는 수많은 과목들을 잘 할 수 있는 첫 단계, 첫 계단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약하면은, 이 계단을 잘못 만들면은 그 뒤에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아마 개념이 약해질 거고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진짜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후에 우리가 동력학 및 제어 분야에서 학부에서 비록 이것은 항공대학만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런 기계공학부 혹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라는 그런 큰 분야에서 동력학 및 제어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면은 교과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역학의 출발이니까 스태틱스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이 어떻다, 평형 조건은 뭐다, 평형시에 각 이 조건들이 만족해야 될 그러한 상황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그 스태틱스의 이퀄리브리움이 깨지면 동력학이 됩니다. 그래서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퀄리브리움이 깨지니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죠. 그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게 동력학인데, 이 동력학이라는 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아까 정의하기를 심지어 바깥에 나가면은 전공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 경제를 하는 사람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휴먼 사이언스 하는 사람도 동력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력학이라는 범위는 워낙 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역학적인 측면에서의 동력학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동력학 범위는 넓지만 우리가 유톤 동력학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톤 동력학을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구학, 이제 동력학 중에서 운동 파트만 따로 떼가지고 기계를 설계하는데 활용하면은 기구학이 됩니다. 그래서 기구학에서는 주로 뭔가 하면은 링크를 몇 개 써가지고 어떤 운동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메커니즘을 많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배웁니다. 그래서 캠 설계하는 것도 배우고, 기어 장치 설계하는 것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하여튼 원하는 운동이 결과가 나오도록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기구학이에요. 자, 그러면은 운동학이 유톤동력학만 배웠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동력학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4학년이나 대학원에서 아주 고급 동력학 가기 전에 중간 과정에 동력학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Intermediate Dynamic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ntermediate Dynamics라는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의 중고급 동력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자, 고급, 최고급은 아니고 중고급급입니다. 얘는 유톤동력학은 초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급. 그래서 유톤동력학을 배우죠.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했는 것처럼 에너지 필드가 막 바뀌는 그런 모터가 있다든지 유압장치가 있다든지 공압장치가 있다든지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에너지 필드가 있는 그런 게 기계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동력학도 배워야죠. 얘도 중고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동력학도 배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유공합도 배우게 되죠. 유공합도 배워야 되고, 자, 시스템 동력학을 배운 후에 요 정도 돼서 동력학의 시스템의 성능을 올려주는 자동 제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어는 스태틱 시스템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시스템만 제어해요. 그래서 제어는 동력학의 배우 과목이다. 얘는 동력학의 성능을 개선해주는 배우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 제어는 동력학 배우 과목이다. 동력학 뒤에서 동력학을 부스팅해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동력학에서 또 변형체 동력학이 있잖아요. 그죠? 변형체가 힘을 받으면은 변형이 됐다 풀렸다 하는 변형체 동력학, 그걸 가지고 진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학, 유톤 동력학은 변형체까지는 안 배우잖아요. 이건 강체까지만 배우니까 질점과 강체만 배우죠. 그래서 변형체 동력학은 진동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면은, 자, 이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항공기 제어도, 응용도 할 수 있죠. 항공기 제어도 할 수 있고, 로봇도 할 수 있고, 위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복잡한 동력학계, 이런 로봇만 하더라도 다물체 동력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동력학계의 이 다이나믹스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주비행력학도 할 수 있고, 요 정도가 아마 우리 동력학 및 제어 분야에서 흐르는 교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학 및 제어 분야의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발을 딛는 게 유톤 동력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톤 동력학을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F를 맞았다, 그러면 이 뒤에가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력학은 A나 A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B를 맞는다면 실력은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학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제 진동이 생기면 소음도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래서 소음공학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력학을 하면서 자동 제어까지 들어가려면은 이제 메카트로닉스 분야가 되는데, 이 분야는 또 새로운 걸 또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계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은 미케닉스하고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잖아요. 그죠? 메카트로닉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결국은 다음 21세기, 그죠? 4차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화.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저기 이 동작 한 게 있어요. 저기 이제 구글 스피커라고 걔가 갑자기 동작했는데 여러분 무시하세요. 그래서 개척공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전자공학, 우리 이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부응하는 그런 유능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사실 뭐 메카트로닉스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자 부품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OPMP가 어떠니, IC, 아날로그 IC가 어떠니,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떠니,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AD 컨버전, DA 컨버전 이런 개념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기초 과정으로부터 심화 과정을 거쳐서 중점 과정과 심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형성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동력학 및 제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계 설계 과정에서 동력학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계가 어떤 일을 시킬 것이냐, 기계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기계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계 메커니즘은 기구학입니다. 동력학의 운동학이 이렇게 들어간 그러한 파트예요. 자, 그 다음 이 운동을 설계했잖아요. 그죠? 운동을 설계했으니까 이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힘을 설계해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동력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동력학이라든지 응용 동력학이라든지 시스템 동력학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게 동력학 이론들입니다. 동력학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력학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걸로 이제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힘과 운동에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게 엔진, 추진기관에서 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연력학도 알아야 되고, 열전달도 알아야 되고, 열공학, 가스터빈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체 기계를 통해서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유체학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항공기 날개에서는 공기역학, 그죠? 이러한 항공역학, 비행역학도 알아야 되고, 위성 같으면은 이런 뭐 위성에 가는 우주비행역학 이런 거 알아야, 자동차, 로봇 같은 경우 이런 거 알아야죠. 그래서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에서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경우, 주어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과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과목들이 좀 더 힘을 그 주어진 경우에, 주어진 시츄에이션에서 힘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힘을 설계를 했어요. 주어진 운동을 만족하도록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힘을 설계를 했어요. 자, 힘을 설계하면은 이 힘이 실제적으로 이 부재들이, 기계 부재들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힘을 받았을 때 부재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힘을 받는 부재가 견뎌야 됩니다. 이게 위해서는 강도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도 설계가 결국 뭔가 하면 이게 프레임 설계입니다. 일종의. 이때가 뭔가 하면 주로 구조역학 파트 쪽에 과목이 나옵니다. 재료역학, 요소 설계, 구조역학, 뭐 유한 요소, 뭐 또 구조 설계, 최적 설계, 뭐 이런 온갖 이런 것들이 결국은 힘을 받는 부재의 강도 설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힘을 받았을 때 그 부재가 기계 부품들이 깨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재가 설계됐어요. 그럼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계 부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이론들이 주로 가공 이론들이에요. 기계 공작법, 기계 가공학, 생산공학, 생산자동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능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 성능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나 소음을 써가지고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자동 제어를 써가지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필요한 과목들이 우리 학부에서도 자동 제어, 위성 제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우리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4년 동안은 배우는 과목들이 모래알처럼 낮게로 떨어져 있지 말고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 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몸통으로 하나의 인티그레이션 된,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연합해 가지고 전체와 한 개의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 바디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동력학이 하는 역할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기계를 역할을 담당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운동에 대응되는 힘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력학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혹은 반대로 힘을 주면 어떤 운동이 나올 것인가를 알아내는 그러한 관계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동력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력학의 개념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동력학의 개념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자, 굉장히 중요한 과목에 해당되는 거구나, 동력학이. 그러니까 4대 역학 중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결심은 뭡니까? 동력학을 잘 배워야 되겠다. 잘 이해해서 기계를 설계하는데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력학 과목을 잘 알아야지 그 뒤에 배우 과목들, 후속 과목들이 잘 이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제1장 질점의 운동학입니다. 여기서는 뭘 배울 것 같아요? 질점에 대해서 배웁니다. 질점.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운동. 그래서 질점의 운동에 대해서 주로 지금부터 이 챕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뉴턴 동력학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뉴턴 동력학이 왜 중요하다, 그 기본 백그라운드를 쫙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동력학 수업입니다. 자, 교재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동력학이라는 역설을 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매끄러워 힐이고요. 국내 교수님들 3분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 책을 번역했는가 하면은 다음 책을 번역했어요. 비어 잔스톤. 옛날엔 2명인데 지금 이제 저자가 2명 더 붙었어요. 이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은 다이나믹스, 벡터 미케닉스잖아요. 벡터 미케닉스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동력학은 벡터라는 툴을 쓴다. 그죠? 그래서 벡터 미케닉스입니다. 벡터 미케닉스 for Engineer라고 이렇게 원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은 12판인데 아직 역서는 12판이 내년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서는 11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서를 살 사람은 11판을 원래 사면 되고 원서를 살 사람은 12판을 사세요. 혹은 11판 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숙제는 11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원서를 산 사람은 도서관에서 11판을 빌려서 보면 돼요. 그 연습 문제만 보면 되니까. 자, 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보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입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되면은 기말고사가 8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말시험을 잘 준비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홈워크가 출석이 20%입니다. 출석은 감점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0.5점씩, 0.5점씩 이렇게 감하게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질점과 강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이게 1장과 5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질점과 강체의 운동 역학입니다. 운동 역학의 원리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제2법칙, 그
그 다음에 이 법칙에서 변화된 모습만 변화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핵심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제 법칙을 적분한 일과 에너지의 원리,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원리.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법칙을 우리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학 교재는 굉장히 단순해요. 다 요 내용 외에는 없어요. 왜 요 내용 외에는 없을까요? 이게 고전 동력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전부터 만들어준 동력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할 만큼 다 발전했어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동력학 교재를 10권을 갖다 놓고 봐도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고, 다만 차이점은 배열, 레이아웃이 배열이고, 차이점은 이 예제나 문제에만 차이점이 있는 거지 교과서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재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숙제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동력학 이 책을 번역한 책을 추천을 했을 뿐이지,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한 권 사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게 오래된 클래시컬 다이나믹스 이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질점의 운동학이기 때문에 먼저 질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점은 포인트 매스라고 그랬어요. 이 포인트 매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수학적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는 이런 얘기죠. 그 수많은 질량이 1톤이 되든 2톤이 되든 100톤이 되든 그 큰 질량이 공간상의 한 점에 모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포인트 매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전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병전 운동만 존재한다. 따라서 한 개의 질점이 갖는 최대 자유도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개의 질점이 순수한 직선 운동을 한다면 자유도는 1이다. 됐어요. 한 개의 질점이 평면에서 곡선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유도가 2가 되고, 공간에서 곡선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유도가 3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점의 운동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 그래서 요 두 개로 구분해서 본다면 질점의 운동이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왜 우리가 질점을 공부해야 되느냐의 예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굉장히 큰 로켓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자동차가 종종 이 자동차의 운동들, 이런 항공기의 운동이 종종 질점으로 모델링 돼 가지고 해석이 되거든요. 질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질점인가? 한 점이 아니고 이렇게 퍼져 있는 물체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나 위성이나 차량처럼 덩치가 큰 그런 물체도 항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질점으로 모델링 가능해요. 왜냐하면 위치가 중요하지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전이라든지 자세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만 중요하기 때문에 질점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질점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없으면 질점 동력학 배울 필요 없을 겁니다. 질점에 대한 개념을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강체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질점도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점의 운동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질점에 있어서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 그래서 질점의 직선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운동은 성분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위치, 속도, 가속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질점이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미 시간 t에서 여기에 있었어요. p점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 P'점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x라는 만큼 위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치의 이동을 변이라고 불러요. 위치의 변화. 그죠? 변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변이는 영어로 displacement입니다. placement가 displacement 됐다 이런 뜻, displace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변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변화된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의 변화. 이런 것은 평균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학을 설계하고 동력학을 해석하고 이럴 때에 평균 속도는요, 평균됐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정작으로 필요하냐? 순간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instantaneous velocity가 필요해요. 근데 말이 길잖아요. 순간 속도, instantaneous velocity. 그래서 앞부분을 잘라버려. 그냥 velocity라고 불러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velocity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instantaneous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순간 속도라는 뜻이에요. 평균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다음과 같이 시간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를 취하면은 이 위치에 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속도를 얘기하는데 미분이 나오네. 그죠? 동력학을 얘기하면은 미분이 나옵니다. 그죠? 캘큘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미적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미방을 배우기 전까지는 동력학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학을 공부하려면은 미적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미적분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 미적분을 배움으로써 시간의 앞뒤를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의 앞뒤를 묶을 수 있다? 그건 동력학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되는 경우에는 델타 dx 위치가 증가하면 속도가 플러스가 되고, 그죠? 델타 x가 양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위치의 감소죠. 델타 x가 음이 될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속도는 임의어 시간에서 P점의 P점의 속도가 V입니다.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나서 P'점, 요점의 속도가 V 플러스 델타 V야. 그러니까 속도가 변했어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요와 같은 개념은 평균 가속도예요. 그죠? mean acceleration입니다. 평균 가속도. 근데 평균 가속도는요, 정보가 평균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아요. 유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 가속도 가지고는 동력학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속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쓰는 방법이지, 실제로 해석을 할 때는, 기계를 설계하고 이럴 때는 저 의미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간 가속도를 알아야죠. instantaneous acceleration, 줄여서 acceleration, 가속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가속도라고 나오면 이건 전부 뭡니까? 순간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델타 t를 0으로 수렴시키고 리미트를 취하고, 이런 평균 가속도의 정의에서 리미트를 취하면 됩니다. 즉 미분이 나오는 거죠. 속도의 미분,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 위치의 두분 미분. 즉 미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알아야지 가속도의 개념을 아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 미적이 들어가 있는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플러스 되려면 속도가 증가돼야 됩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속도가 감소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달릴 때는 속도가 증가해야지 가속도가 플러스고, 속도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런 얘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반대로 가는 거죠.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생기면서 속도가 점점 작아지면은 양의 가속도예요. 음의 방향의 속도가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은 양의 가속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양의 방향의 속도가 점점 작아지면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음의 방향의 속도가 점점 커지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케이스가 가속도가 플러스고 요 두 케이스가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면 오케이,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사실 원칙적으로 속도나 위치나 가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쓰기 때문에 벡터 다이나믹스죠, 이게 사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나요? 질점의 직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 운동일 경우에는 벡터 개념이 필요 없어요. 왜?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스칼라, 즉 크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의 노테이션을 안 쓸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위치는 벡터입니다. 속도도 벡터입니다. 가속도도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미분입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적분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는 서로 미적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겠구나. 그죠? X 알면은 미분하고 미분합 알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얘를 알면은 적분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안다 그러면 미분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고.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가속도를 한번 미분한 게 있어요. 얘는 절크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절크는 위치의 세 번 미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절크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사실 동력학의 운동 방정식에 절크는 안 나타납니다. 가속도까지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절크는 충격력과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속도가 곧 힘이잖아요. 가속도 F 이퀄 ma이기 때문에 A가 있으면은 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F 이퀄 ma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가 급격하게 바뀌면은 힘이 급격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크는 힘의 급격한 변화, 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표현하는 양이기 때문에 진동소음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요 관계식을 우리가 수학으로 미적분으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나머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주면 가속도가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어요.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미분입니다. 그럼 요 관계식에서 양변의 dt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양변의 dt를 곱하면은 여기에서 완전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서는 적분 변수가 v고 이쪽에는 적분 변수가 t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면 이 적분을 통해서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주어지면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속도가 주어지면은, 속도가 얻어지면은 x 변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속도라는 것은 위치, 사실 변이하고 위치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가 변인데 근데 또 거의 비슷하게도 쓰여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변인데 변이를 곧 위치다라고도 이렇게 막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용어를 막 이렇게 혼동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가지고 이때는 이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변이를 말한다, 이때는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는 포지션을 말하고 있구나, 이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본인이 그때의 그 글의 의미, 이렇게 이 글과 글 사이의 의미를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위치의 미분이 변이의 미분이 속도와 위치의 미분이 속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분이 속도라고 그럽시다. 근데 이렇게 앞 이퀘이션에 저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dt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이 식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식을 완전 역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면은 두 번 적분을 통해서 위치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는 하나가 주어지면은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 식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 한번 들어봅시다. 가속도가 조금 전에는 시간의 함수였는데 지금은 위치의 함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위치의 함수. 자, 그러면은 지금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입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위치 함수로 주어졌어요. 위치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조금 이 앞부분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얘 캔슬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미분의 체인의 법칙이다. 미분의 체인 룰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면은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게 V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면은 그죠? 이렇게 표현되면은 요 식은 주어진 이 A인데 얘가 A인데 A는 위치의 함수로 fx가 주어졌으니까 적분이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양변에 dx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얘는 완전 적분이 되는 거죠. 완전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수행을 하면은 앞에 걸 적분을 수행하면은 하나 건너뛰네요. 앞에 거 적분을 수행하면은 여러분 뭐 알겠죠? 설명 안 해도. 근데 뭐 조금 한번 써볼까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V의 자성 마이너스 2분의 1 V0의 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적분을 하면은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요거를 가지고 요와 요 식에 대해서 V에 대해서 그죠? V에 대해서 풀면은 다음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위치 함수로 주었을 때 속도를 위치 함수로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총 결과식을 새로운 함수라고 f1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새로운 함수라고 했을 때에 이 새로운 함수는 역시 여러분 새로운 함수는 역시 가능하죠. 이게 뭔가 하면은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다 라는 걸 놓고 요게 새로운 함수 그죠? 새로운 함수 f1x라고 그래 봐요. 그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순서를 바꿉니다. 얘는 요 분모로 가고 dt는 분자로 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잘 보면은 왼쪽은 x만의 함수, 오른쪽은 t만의 함수니까 이게 완전 적분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완전 적분이 가능을 해서 결국은 x는 그죠? x는 일단 t의 함수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타냈고 여기에서도 나타냈는데 결과를 적분 형태로 나타나면은요. 적분은 미분보다 더 쉽습니다. 적분은 뭔가 하면은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적분이라는 의미는 쌓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안에 복잡한 식이 들어가더라도 적분 계산은 더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는 거죠. 더하는 거는 초등학교만 배우면 더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분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것은 해가 얻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형태로 나타낸 솔루션을 솔루션 인 인티그럴이라고 부릅니다. 적분 형태의 해다. 그래서 적분 형태의 해가 나타나면은 해는 알려진 해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속도가 이제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완전 적분을 만들어서 풀면은 속도는 시간의 함수로 얻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미분의 체인룰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앞 페이지에서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게 V의 함수니까 여기서 얘하고 자리 이동을 하면은 또 완전 적분이 됩니다. 왼쪽은 V만의 함수, 오른쪽은 X만의 함수니까 풀면은 다음과 같은 이 적분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식으로부터 V를 소거하면은 X는 T만의 함수로 X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X.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든 가속도가 위치의 함수로 주어지든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든 속도나 위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낙하. 그래서 지구 중력장을 받는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가속도가 일정해요.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할 때는 얘를 뭘로 봐야 됩니까? 속도의 함수로 봐야 되나요? 위치의 함수로 봐야 되나요? 시간의 함수로 봐야 되나요? 일정할 때는. 이건 뭐 아무렇게나 봐도 되는 거죠.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봐도 됩니다. 따라서 시간의 함수로 가정을 했어요. A가 상수인데 시간의 함수로 가정되면은 속도와 위치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적분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나는 가속도가 일정한데 이거를 상수인데 일정한데 얘를 위치 함수로 볼래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위치 함수로 본다. 그러면은 위치 함수로 본다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하는 거죠. 요 식을 이용하면 요 부분 가속도를 요걸 이용하면은 결국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수일 때는 이렇게 또 이러한 속도 계산을 단순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려면은 가속도가 상수일 때만 적분이 된 거예요. 그죠? 가속도가 상수 아니면은 인티그럴이 물려 있는 약간 복잡한 식으로 그대로 둬야 되겠지요. 그죠? 예. 예. 자, 요 예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기 속을 낙하하는 공의 가속도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지배방정식이죠. 이게 지배방정식. 이게 F 이퀄 ma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얘가 시그마 F가 해당되는 거고, 시그마 F 해당되는 거고, 얘가 MA에 해당되는 겁니다. MA.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뉴턴의 지배법칙을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 구하는 걸 아직 배우기 전인데 미리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배웠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자유물체도는 자유물체도도 배우기 전이니까 일단은 그냥 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자유낙하하는 공은 자유낙하니까 자기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자유낙하잖아요. 근데 공은요, 공기 중에 있으면은 항력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항력은 배웠죠? 아마, 항력은 지금 공기역학은 배우기 전이니까, 항공우주학 개론 같은 데서 아마 항력이 있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항력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요 두 개의 힘에 의해서 결국 운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공의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이 힘들이고 얘들이 가속도 F 이꼬로 ma가 되는 겁니다. 뉴턴의 제법칙.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는 A란 뜻입니다. 여기 A.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예제에서 주어진 이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G가 32.2가 주어졌고, 그죠? G가 32.2가 주어졌고, W는 1파운드가 주어졌고, 양력계수는 1이고, 공해 단면적은 이렇게, 그 다음에 공해 반경은 이렇고, 공기밀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숫자를 이쪽에다 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은 다음 페이지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딱 얻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 가속도가 속도의 함수로 주어진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속도가 속도의 함수로 주어진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가속도를 미분의 체인 룰, 미분의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적분이 눈에 보이죠? 그죠? 결국은 V의 dV의 Y는 32.2에 마이너스 0.00504 하고 V의 자성, 뭐 9는 생략한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위치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얘는 분모로 오고 얘는 이쪽에 분자로 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음과 같은 식. 그래서 적분을 합니다. 여기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적분. 이건 속도만의 함수고 이거는 위치만의 함수니까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분은 바로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적분 어떻게 하나요? 적분표를 보면 되죠. 뭐. 지금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수학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수학을 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죠? 수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적분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이걸 다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수표책 딱 찾아봐, 적분표 찾아봐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적분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참고 도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이렇게 나오면서 적분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초기 조건을 들여대면은 C를 계산할 수 있어요. 초기 조건이 뭡니까? 자유낙하기 때문에 Y가 0일 때 속도가 뭐예요? 0이야. 자유낙하잖아요. Y가 0일 때, 그죠? 뜰을 뜰 때, Y가 뜰을 뜰 때, Y가 0일 때 V는 0입니다. 따라서 적분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Y가 0일 때 속도가 0일. 적분상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적분상수를 계산한 걸 앞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Y에 대해서 풀이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면서 항력을 받을 때의 이 속도의 식이 됩니다. 이 속도의 식은 점점 얘가 떨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Y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사라지고 상수가 되는 거죠. 그 상수를 종극 속도, 터미널 벨로시티라 불러요.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가 하면 낙하산 같은 데 해당됩니다. 낙하산은요, 항공에서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에 자유낙하한다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무한대 속도로 증가하진 않죠. 무한대 속도로 계속 자유낙하 계속 증가하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밑에 항력이, 속도가 증가할수록 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력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종극 속도예요. 이게 결국은 낙하산 이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2번씩 들어요. 그래서 2번씩 들어서 잘 이해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 전 시간까지 잘 이해하면 그 다음 시간 강의가 수월해집니다. 이거 그냥 한 번 듣고 대충 지나가면 다음 시간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